비 오는 창밖을 바라보며 술에 취한 내가 유리창에 비친다. 그날 난 아내의 진짜 얼굴을 봤습니다. 죽기 전에라도 꼭 말하고 싶네요. 참 사람은 겉만 보고 평생을 속을 수 있는 존재더군요. 내 목소리는 술에 젖어서 떨리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내가 본 그 장면은 아직도 밤마다 나를 깨운다. 그날 이후 난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다. 사람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따뜻한 햇빛, 커피 한 잔을 들고 소파에 앉아있던 아내가 나를 슬쩍 보며 미소 짓는다. 뭐해? 내가 아무렇지 않게 물었다. 아내는 커피를 젓던 손을 잠깐 멈추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친구랑 톡했어. 그런데 톡소리가 울리자마자 아내는 반사적으로 폰을 뒤집었다. 그 손놀림이 딱 예전에 우리 딸이 남자 만나던 초창기 때 보이던 그거였다. 나는 별말 안 했지만 그날 아침부터 가슴 한켠이 계속 쿡쿡 찔렸다. 불편해 보이는 내 표정을 보고 있던 딸과 눈이 마주쳤다. 딸은 또 잔소리였다. 아빠, 요즘 사람들은 서로 자유를 존중해. 아빠처럼 괜히 의심하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딸의 말투는 예나 지금이나 따끔하다 못해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팠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아내는 그 말을 들은 뒤 어쩐지 더 불안해 보였다. 어느 늦는 날, 복도에 희미하게 방향제 냄새,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아내와 마주쳤다. 어디 갔다 왔어? 아, 그 친구 만나서. 오랜만에. 아내는 방으로 들어가며 향수를 2번이나 뿌렸다. 그 향은 내가 알던 향이 아니었다. 자기 전에 한 번만 뿌리던 사람이 외출하고 돌아온 후에 향수를 뿌린다는 건 말이 안 됐다.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나는 어쩌다 깨서 거실에 나왔다. 그때 아내의 휴대폰 화면이 미세하게 비쳤다. 잠금하면 미리 보기. 오늘 너무 좋았어요. 다음엔 더 오래. 심장이 한순간 쿵 꺼지는 느낌. 하지만 문장이 끝까지 뜨지 않아. 나는 결론을 낼 수 없었다. 그러니까 그날까지만 해도 나는 바보였다. 딱 그 한 문장만으로도 알아챘어야 했는데 아내는 봄옷 정리한다고 정신이 없다. 활짝 열려있는 아내의 옷장 구석에서 보지도 못한 새 속옷 세트가 빼곡했다. 우리 나이대에는 입지도 않을 젊은 스타일, 그리고 너무 과감했다. 나는 그걸 들었다 놨다 하며 손을 떨었다. 설마 아니겠지. 내 스스로를 수십 번이나 속여야만 했다. 그런데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왜 그거 마음에 들어? 아내였다. 표정은 내가 살면서 본 적 없는 표정. 싸늘하고 무섭고 내 아내가 맞나 싶었다. 나는 손을 놨다. 그게 뭔데 왜 숨겨놨어? 아내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이랑 상관없는 일. 그때 나는 알았다. 이미 우리 사이에 뭔가는 끝나 있었다. 며칠 후 반찬거리를 가져주기 위해 딸내미 집으로 향했다. 사위가 내 표정을 보더니 말했다. 장인어른, 어디 불편하세요? 얼굴이 많이 어두우신데. 그 말투, 그 따뜻한 시선. 아내가 요즘 자주 하는 말과 너무 비슷했다. 그때 처음 느꼈다. 둘 사이에 묘한 공기가 있었다. 딸은 부엌에서 소리를 질렀다. 아빠, 거기 앉지 말라니까. 그 자리 사위가 좋아하는 자리야. 나는 멍해졌다. 그때 사위가 딸을 조용히 불렀다. 여보, 그러지 마. 장인어른 불편하시잖아. 그 눈빛, 이상했다. 아내가 나를 보며 가끔 하던 바로 그 눈빛이었다. 그날 저녁,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우산 없이 걸어가는 아내의 뒷모습이 보였다. 딸 집으로 향하는 듯했다.
이 밤에 딸 집에는 왜 가는 거야? 무슨 일 있나? 나는 멀리서 따라 걸었다. 그리고 이상한 그림을 목격한 것. 딸 집 앞 옆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곳엔 어디선가 많이 봐왔던 차가 한 대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사위가 있었다. 아내는 그 차를 서슴없이 타고 있었다. 이 그림은 뭘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조차 없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거의 연인처럼 가까운 거리였다. 나는 귀를 바짝 세웠다. 지하 주차장이라 살짝 울리듯 들리는 말. 아내의 목소리가 들린다. 오늘은 우리 얘기 좀 하자. 장모님 이제 그만 딸이 알면. 아내는 사위의 손을 덥석 잡았다. 눈빛은 내가 결혼 초에 받았던 바로 그 눈빛이었다. 그리고 사위가 작게 떨며 말했다. 장모님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 순간 내 다리가 풀리면서 비에 젖은 흙 위로 주저앉고 말았다. 숨이 막혀서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다. 아, 안 돼. 이건 아니야, 제발. 그날 난 아내의 진짜 얼굴을 봤다. 40년을 함께한 내 아내가 내 딸의 남편과 그렇게 주저앉아 멍하니 땅만 쳐다보고 있었다. 그날의 공기, 그날의 냄새, 비가 떨어지는 소리, 모든 것이 아직도 내 몸에 박혀 있다. 아내가 늦게 들어왔다. 나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전등도 켜지 않은 어둠 속에서 아내는 내 모습을 보더니 멈췄다. 아, 깜짝이야, 왜 그러고 있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봤어. 아내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떨림은 거짓말을 할 때의 떨림이었다. 뭘 봤다는 건데? 너 사위랑 주차장에서. 그때 아내가 처음으로 악마 같은 표정을 지었다. 그래서? 그게 어때서? 나는 그 한마디에 그 자리에서 오열했다. 우리가 40년을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딸아이 남편이랑. 아내는 한숨을 쉬었다. 그럼 나는 40년 동안 왜 참고 살았는데? 당신은 몰랐겠지. 당신이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 말이 내 마음에 비수를 꽂았다. 아내의 말 속에는 어딘가 섬뜩한 숨긴 이야기가 있었다. 그 비밀을 알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 알고야 말았다. 며칠 후 딸이 울면서 전화했다. 아빠 사위가 이혼하겠대. 그냥 미안하다고 같이 못 살 것 같대. 사위는 나를 찾아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다.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저는 장모님을 좋아한 적 없습니다. 그날 장모님이 갑자기 손을. 사위의 말은 떨렸고 그 눈빛은 진심이었다. 그리고 사위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장모님이 예전부터 저를 이상하게 바라봤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내가 부른 지옥의 불을 이제 내가 꺼야 하는지도 몰랐다. 아내는 짐을 싸고 있었다. 차갑게 말했다. 우린 여기까지 하자. 서로 불행해졌잖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와 끝이었구나. 그래. 넌 너대로 살아. 난 이제 너 같은 사람하고는 못 산다. 아내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후회하지 마. 나는 대답했다. 후회? 너 같은 사람과 40년을 보낸 그게 내 평생 최대의 후회야. 그렇게 아내는 집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직도 가끔 들린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는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난 그날 아내의 진짜 얼굴을 봐버렸다. 그게 나를 끝까지 무너뜨렸다. 나는 끝났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인간이 끝나면 남는 게 뭔지 아시오? 바로 분노요. 그리고 그 분노는 나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소. 술병을 내려놓으며 나는 스스로 중얼거렸다. 아내가 떠나고
집은 텅 비었고 딸은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에 누워 있었다. 사위는 아내의 접근을 끊고 이혼 절차를 시작했다. 나는 그 모든 잿더미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때 깨달았다. 내가 당한 만큼 돌려줘야 한다. 딸에게, 사위에게,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에게. 그리고 그날부터 복수가 시작되었다. 사위는 내게 고개를 깊이 숙였다.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전 정말 장모님을. 나는 그 말이 듣기 싫었다. 하지만 묘하게 마음속에서 잡아끄는 게 있었다. 말은 나중에 하고 솔직하게 말해봐. 네. 너 우리 아내하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사위는 눈이 빨개져서는 턱이 부들부들 떨렸다. 전 장모님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뭐? 사위는 조용히 말했다. 장모님 생신날, 집에서 와인 마신 날, 그날 처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자꾸 손을 잡고 너는 나 닮아서 좋다고 딸 앞에서 일부러 제 쪽을 보시면서 말하시기도 했고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 아내가 왜? 그리고 사위는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다. 그날 딸이 집을 나가고 장모님이 저에게 그랬습니다. 너는 그 사람 나이랑 다르다고. 그 말은 내 심장을 찔렀다. 내 아내가 나에게 했던 그 말이었다. 40년 동안 듣던 바로 그 말. 나는 그날부터 확신했다. 아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오랜 시간 마음을 옮긴 것이다. 그게 내 첫 번째 복수의 동기였다. 딸은 말라 있었다. 머리맡에 놓인 링거가 천천히 떨어지고 딸은 힘없이 말했다. 아빠 엄마 정말 사위랑 그랬어? 나는 그 말에 숨을 삼켰다. 딸의 눈동자는 더 이상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아니었다. 배신감으로 텅 비어 있었다. 아니야. 사위는 잘못 없어. 문제는 내 엄마야. 그 말을 하는 동안 내 심장이 찢어졌다. 딸은 베개를 움켜쥐며 울었다. 왜 나한테 그랬어, 엄마가. 그 울음소리가 병실벽에 부딪혀 메아리쳤다. 그날 나는 결심했다. 내 딸의 눈물을 만든 사람 끝까지 책임지게 하겠다. 나는 경비 아저씨에게 부탁했다. 혹시 지난주 월요일 저녁 7시쯤 저희 집사람 CCTV 좀 볼 수 있을까요? 아저씨는 나를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요즘 얼굴이 많이 상하셨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을 리가 없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CCTV 화면에 아내가 보였다. 평소보다 더 단정히 꾸미고 누군가를 기다리듯 주변을 자꾸 둘러보고 그리고 뒤이어 나타난 남자. 내가 모르는 얼굴. 그는 아내 어깨에 손을 올리고 아내는 장난스럽게 그 손을 밀쳤다. 그 모습이 내가 젊었을 때 아내에게 장난치던 내 모습과 똑같았다. 그날 나는 확신했다. 내 아내는 사위만이 아니라 다른 남자와도 관계가 있었다. 그리고 그건 오래된 일이었다. CCTV에서 본 남자를 찾는 건 쉬웠다. 아파트 단지의 커피숍에서 그는 이미 여러 번 아내와 만났던 모양이었다. 나는 그 앞에 앉았다. 아내 어떻게 아시오? 그 남자는 놀라며 컵을 내려놓았다. 아, 그분 남편분이세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남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 죄송합니다. 저희는 오래된 사이입니다. 얼마나? 17년쯤 됐습니다. 그날 내 심장은 2번 멈췄다. 그 남자는 계속 말했다. 그분 힘들어했어요. 남편분이 너무 점잖고 말도 없고 만족도 못 시키니까 자꾸 마음이 멀어진다며 나는 참지 못하고 말했다. 그래서 내 딸 남편한테도 그랬다는 건가? 남자는 말이 막혀 입을 다물었다. 그 얼굴은 분명 모르고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이제 당신도 피해자요. 그 여자한테 속은 건 나만이 아니었어. 그리고 돌아서며 나는 결심했다. 아내가 쌓아온 거짓의 탑, 내 손으로 무너뜨리겠다고. 복수는 감정이 아니라 절차였다. 천천히, 확실히, 흔들림 없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나는 결혼 기간 동안 모은 모든 자산에 대해 법적으로 가능한 한 아내의 지분을 최소화했다. 아내가 바람을 핀 정황 자료, CCTV, 사위의 진술, 옛 연인의 고백까지. 변호사는 말했다. 이 정도면 배우자 부정 증명 충분합니다. 생활비 청구도 막고 위자료까지 가능하십니다. 나는 손을 모으며 말했다. 단 한 푼도 저 여자에게 그냥 줄 생각 없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을까? 가족 동반 모임이 생겼다. 아내가 평생 쌓아 올린 체면. 그 허영심이 그녀의 약점이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 이혼합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왜요? 두 분 그렇게 금슬 좋았는데. 아내가 17년간 다른 남자와 지냈습니다. 그날 놀란 얼굴들. 그 소문은 하루 만에 동네 전체로 퍼졌다. 아내의 세계가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다. 아내는 초췌한 얼굴로 나왔다. 예전에 그 당당한 기운은 없었다. 뭐 하는 거야? 여기까지 왜 온 거야? 나는 조용히 말했다. 아직 말 안 했잖아. 내가 왜 사위에게 집착했는지. 아내는 눈이 흔들렸다. 그건. 나는 창고에서 찾은 사진을 꺼냈다. 아내의 옛 연인, 아내의 웃음, 그리고 임신 기록. 아내는 입술을 깨물었다. 당신이 어떻게 그걸? 나는 말했다. 내가 평생 나를 미워한 이유. 나 때문이 아니지. 그 남자 때문이지. 나랑 살아도 평생 그 남자 생각하며 살았던 거지. 아내는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다. 난 그때 그 사람 진짜 사랑했어. 근데 그는 날 버렸지. 내 옆을 지켜주던 당신을 만난 거고. 너무 착한 사람이다. 너무 미안하다.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어. 난 너를 그렇게 사랑하려고 노력했는데 안 됐어. 안 되더라.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래. 노력했겠지. 하지만 그건 너 사정이고 나는 내 사랑을 믿고 40년을 살았다. 그게 내 죄다. 아내는 흐느끼며 말했다. 나 용서해줘. 제발.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미안한데 이제 내가 올 차례야. 그리고 나는 돌아섰다. 그날 이후로 나는 아내를 다시 보지 않았다. 나는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다. 복수는 나를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소. 오히려 나를 살렸소. 나는 딸의 병실 창문을 열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우리 둘이서 다시 살아보자. 즐겁게 행복하게.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아주 천천히 가보자 딸아. 그렇게 장인의 복수는 끝났다. 그리고 나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이 이야기가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